이번에 제가 발표할 주제는 이제 국가 슈퍼컴퓨팅 역량 강화 방안입니다. 먼저 이제 슈퍼컴퓨터에 대해서 조금 잘 낯설게 느끼실 분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봤는데요. 예, 일반 PC와 이제 슈퍼컴퓨터 그리고 자동차 이제 F1 레이싱카 이제 이 두 가지가 조금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좀 예를 들어봤습니다. 이제 사실 본질적인 역할로 가다 보면은 PC는 계산이고 자동차는 이제 달리기, 주행 성능입니다. 계산 성능만을 위한 이제 컴퓨터가 바로 슈퍼컴퓨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행 기술을 이제 극대화시킨 것이 또 F1 레이싱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굉장히 모든 고급 기술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이제 굉장히 다학제적인 그런 분야고요. 이제 레이싱카에서는 심지어는 이제 슈퍼컴퓨터까지 직접 활용해가지고 이제 경기에 이기기 위한 이제 그런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럼 슈퍼컴퓨터 관련 기술을 이제 한 10가지를 꼽아보면요.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 4가지, 이제 소프트웨어 6가지 이제 정도가 있는데, 하드웨어는 이제 물리적인 장비를 말합니다. 뭐 네트워크나 아니면 하드웨어 연산 처리 장치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것을 10분 활용하기 위한 이제 소프트웨어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영체제 파일 시스템, 뭐 수치 라이브러리, 이제 스케줄링 같은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이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만으로는 슈퍼컴퓨터의 의미가 굉장히 퇴색이 됩니다. 거기에 더해질 것이 응용 분야인데요. 이제 도전하고자 하는,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문제가 뭐 핵융합이나 기후 예측, 뭐 단백질 접합 이렇게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고요. 이제 그런 분야가 있어야지 이제 슈퍼컴퓨터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극한 상황에서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이제 과학적인 새로운 발견을 한다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가 일단 구축되고 나서 그 위에 이제 하드웨어를 10분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올리고 이제 그것을 응용 분야에 접목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방향이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응용 분야에서 원하는 그런 도전적인 문제를 이제 다시 역으로 추산을 해가지고 그거에 맞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그거에 맞는 하드웨어를 다시 설계하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해외 현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슈퍼컴퓨터가 지난 50년간 지수적인 발전을 했다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게 이제 연산 처리 장치의 성능 향상을 설명하는 그 무어의 법칙과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무어의 법칙은 이제 18개월마다 이제 성능이 2배씩 증가한다고 하는 건데요. 지난 50년간 이제 지수적으로 이제 굉장히 잘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페타까지는 이제 굉장히 잘 갔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트랜지스터 공정, 트랜지스터는 이제 전류가 흐르면 1이고 아니면 0인 이제 그런 반도체를 이제 상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게 이제 10나노 공정 미만으로 가면은 이제 양자 터널링이라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전류가 흐르지도 않는데 그냥 통과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10나노 공정 밑으로 갈 수 있는 기술력은 확보는 되는데 이제 그 양자 터널링을 넘는 것이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18개월마다 2배가 되는 현상이 이제 점차 이제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슈퍼컴퓨터에서도 성능 향상이 어느 정도 정체기에 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기사들이 이제 재밌게 다루던 기사가 있고요. 이제 이것은 연산 처리 장치의 이제 현황을 나타내주는 이제 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슈퍼컴퓨팅의 이제 트렌드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엑사스케일 컴퓨팅입니다. 단위가 이제 굉장히 큰데요. 이제 슈퍼컴퓨터의 성능을 측정하는 그 기준은 초당 부동소수점 연산수라는 이제 단위입니다. 이게 1초에 그러니까 뭐 덧셈이나 곱셈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는가 그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초당 100경에 해당하는 수치가 이제 엑사플롭이라는 얘기입니다. PC가 한 1테라 정도의 성능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 PC가 한 100만 대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PC를 이제 이렇게 바닥에 그냥 쭉 깐다고 하면은 운동장 한 8개 정도 공간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공간도 차지할 뿐더러 이제 그거를 운용을 하려면 서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부터 사실 말이 안 되게 굉장히 큰 시스템입니다. 그 지금 현재 1위 슈퍼컴퓨터는 125 페타플롭입니다. 예, 근데 이거를 8대를 붙이면 1엑사가 되는데요. 그거에 대한 전력도 역시 이제 그 8배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총 123메가와트를 소비를 합니다. 이게 또 좀 어느 정도 수치냐면은 서울시 강북구가 이제 14만 가구인데 거기서 소모하는 피크 전력이 144메가와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에 한 9 정도 되는 그 전력을 소모해야지 엑사스케일을 운용할 수 있다는 거는 사실 좀 굉장히 이제 비효율적인 것 중에 하나일 거고요. 이 정도면 거의 옆에 발전소 하나가 있어야지
운용이 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엑사스케일 프로젝트의 이제 또 주된 목표 중에 하나는 저전력입니다. 20메가와트 수준으로 엑사스케일을 돌릴 수 있는 그 환경을 구축하자는 게 이제 굉장히 큰 과제고요. 근데 설사 이 엑사스케일 시스템이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이제 수십억 개의 이제 코어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엑사코어라고 하면 뭐 쿼드코어라고 하면 4개죠. 이제 그런 게 막 억 단위로 있으니까 병렬 처리를 해야 돼요. 10억 개를 동시에 다 돌려버려야지 엑사를 달성할 수 있는 성능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기술이 굉장히 필수적이다. 그리고 하드웨어가 이제 CPU만 있는 게 아니라 GPU도 있고 뭐 FPGA, DSP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걸 다 붙여가지고 이제 시스템을 만들다 보면 이제 이기종 시스템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CPU에서 돌아가는 코드가 GPU에서는 당연히 안 돌아갈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를 좀 다 아우르는 어떤 프로그래밍 툴 같은 것도 있어야지 이제 엑사스케일을 달성할 수가 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응용 분야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엑사스케일 컴퓨팅 프로젝트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로 현재 이제 글로벌 트렌드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현황을 살펴보면요. 미국이 이제 굉장히 이제 HPC 쪽으로는 굉장히 앞서 있다고 다들 잘 알려져 있습니다. 2008년에 처음으로 IBM 로드러너가 이제 페타 스케일을 찍었는데요. 그 이후에 바로 달파에서 엑사스케일 컴퓨팅을 달성하려면 뭘 해야 되는지 그 과제를 이제 도출을 했습니다. 엑사스케일 달성하려면 도대체 뭘 해야 되냐. 그리고 해마다 기술이 발전하는데 그런 걸 반영을 해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매년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이 모든 보고서에 깔려있는 어떤 전제는 뭐냐면은 HPC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강력한 투자를 권고한다. 이게 전제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바마 정부가 이제 2015년에 국가 전략 컴퓨팅 이니셔티브를 발족을 해서 엑사스케일 컴퓨팅 프로젝트가 이제 2016년에 발족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공개됐는데 예산이 7년 동안 약 35억에서 57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4조에서 6조 사이 돈이고요. 연간 한 5천억에서 7천억 정도 투자하는 거대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미국에서도 굉장히 이걸 도전적인 과제로 이제 생각을 하고 총체적 혁신을 달성을 해야 된다. 지금 연산 처리 장치의 어떤 그 성능 향상 그런 궤도를 보면 이 정도인데 여기서 어떤 혁신적인 점프가 있지 않는 이상 달성하기는 힘들다라는 게 어떤 이제 그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4대 핵심 과제를 이제 선정을 했고요. 병렬 처리랑 에너지 소비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이제 빅데이터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련된 이슈들, 오류 보건 같은 것도 병렬 처리랑 굉장히 관련이 있는데 이제 10억 개 이상의 뭐 어떤 병렬 스레드를 이제 만들게 되면은 그래서 오류를 검출하고 그 다음에 오류를 복원하는 그런 기술력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ECP 프로젝트, 그러니까 엑사스케일 컴퓨팅 프로젝트의 어떤 주된 철학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코디자인, 이제 협업 체계라는 건데요. 페타까지는 하드웨어가 발전하면 그 위에 소프트웨어 올리고 그거를 그냥 응용 분야에 적용하면 됐어요. 근데 이게 지금 엑사스케일에서는 먹히질 않으니 엑사스케일에서는 이제 유기적인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에너지부 산하, DOE 산하에 한 22대 과제 정도를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엑사스케일 컴퓨팅 시스템이 만약에 구축이 된다면 풀 수 있는 문제를 공모를 하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다시 이제 역으로 추산하는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은 사실 이제 돈으로 승부하던 나라였거든요. 중국의 슈퍼컴퓨터 테너2가 1위를 계속 고수를 하면서 미국에 이제 계산 제한으로 사가지고 구축을 했었는데 2015년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수출을 제재를 합니다. 중국이 이제 1등을 했으니 이거를 더 이상 두고는 볼 수 없다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2016년에 이제 중국이 자체 기술 개발해서 슈퍼컴퓨터를 하나 공개를 했어요. 그게 써네이 타오이라트인데 이게 세계 1위를 했어요. 굉장히 다들 놀랐죠.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수입을 못하게 막아놨는데도 불구하고 자체 기술력으로 어떻게 1등을 차지하는지. 그래서 이제 써네이 SW26010이라는 이제 260개짜리 이제 연산 처리 장치를 자체 개발을 했어요. 11년 정도를 투자를 해서. 예.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독립을 했다. 미국 일변도의 어떤 HPC 시장에서 이제 그거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주목할 만한 결과 중에 하나고요. 네, 중국도 역시 엑사스케일 컴퓨팅에 합류를 했습니다. 뭐 2017년에 이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여러 대 붙여가지고 엑셀을 달성하겠다.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좀 얘기가 많이 나 있고, 근데 중국은 이제 공개를 그렇게 많이는 안 해가지고 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중국의 숙제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1위에서 500위까지 있는 그 슈퍼컴퓨팅 탑 500이라는 사이트에 그 국가별 점유율을 보면은 미국이 한 30%, 중국도 한 30% 정도입니다. 근데 이 비율이 사실 중국은 이제 거기에 기업체도 있고 산업계 그 대학도 있고 연구소도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국책연구소나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 뭐 위기를 느끼고 있긴 있지만은 주도는 사실 뺏기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극복해야 할 숙제가 있다. 이제 이걸 하나 말씀드리고요. 예, 일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리적인 영향 때문에 지진을 예측하고 쓰나미를 예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스케일이 굉장히 큰 계산이 많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사실 슈퍼컴퓨팅이 이제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었고요. 마찬가지로 일본도 엑사스케일 프로젝트에 합류를 했습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코디자인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요. 투입 예산은 한 1조 정도입니다. 플래그십 2020이라고 해서 2020년까지 개발을 한다 그랬는데 엑사스케일이 2022년 뭐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한 발 앞서 나간다 싶었더니 이제 또 그 수정 계획을 내 가지고 조금 미뤄졌습니다. 이제 이 발표 자료에서 밝힌 이유는 이제 당연히 연산 처리 장치의 생산 공정이 조금 차질이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일본에서 특히 이제 좀 주목할 만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인공지능 컴퓨팅 인프라의 확보를 굉장히 많이 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 저변에는 이제 일본이 이제 미국과 중국과 같이 이제 글로벌 IT 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걸 자체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좀 부담을 갖고 있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입을 했습니다. 195억 엔이라는 거대한 돈을 투입을 해서 2018년 1분기까지 그 슈퍼컴퓨터급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이제 산업계나 이제 어떤 학계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클라우드를 이제 공개를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쯔바메나 이제 링켄 이화학연구소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전용이라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류를 타고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네, 이제 국내 현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국내는 2011년도에 이제 국가 초고 성능 컴퓨터 활용률 육성에 관한 법률이 이제 제정이 됐습니다. 1차 육성 기본계획이 13년부터 17년까지의 기본계획이 나왔었고요. 예, 이를 바탕으로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2013년 12월 이제 자체 개발이 931억이고 이제 5기 도입이 1103억이었는데 이 931억에 대한 그 보고서를 제가 쓴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수치 해석 라이브러리 개발하는 그거를 제가 맡아서 썼었는데, 사실 이게 이제 2차 때는 503억으로 줄고 이제 3차 때 이번에 통과한 게 이제 990억으로 총 줄었는데요. 예, 2천억에서 이제 990억으로 최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5기 도입에는 깎지는 않고 그 이제 자체 개발을 깎았다는 건데, 자체 개발을 깎은 이제 주된 이유는 이제 예비 타당성 그 보고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주된 거는 이제 위험도가 굉장히 크다. 시스템을 직접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기회비용이 굉장히 크다. 새로운 시스템, 뭐 ARM 기반의 어떤 시스템이 범용성이 좀 떨어지고 우리가 도전을 해서 이제 구축을 했다고 했을 때 그게 만약에 그게 이제 미래상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버리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그런 논리인데, 이제 그런 위험도가 굉장히 높았다고 판단이 됐으면은 우리나라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좀 이제 미국처럼 재차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피력하기 위해서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왜냐면은 81.7억이라고 하는 게 지금 뭐 미국, 중국, 일본이랑 뭐 직접적으로 비교하자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만약에 슈퍼컴퓨터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제 좀 뭔가 다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방향이고요.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것 중은 이제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한 70억 정도 수준의 과제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이제 1,000억을 투자한다는 이제 그 보도 자료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IITP 쪽에 이제 2차관 쪽에 그 지능정보 인프라 조성 사업이랑 HPC 기반 이노베이션 허브 구축 사업,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슈퍼컴퓨팅이랑 그렇게 큰 관련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1차 육성 계획이 기본 계획이었는데 이번에 2차 육성 기본 계획이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키스티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 자료들을 좀 정리를 하고 국내 현황, 국외 현황 이런 걸 다 보면서 느낀 거는 해외는 엑사 스케일인데 우리도 엑사로 가야 되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지금 페타에 그치고 있다고 해도 사실 그 방향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그 기술, 그 돈을 투입해서 선진국을 따라가야 된다. 이제 그 논리는 굉장히 좀 비약이 심한 것 같고요. 우리가 뭘 할 수 있고 어떤 걸 잘할 수 있는지 그런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게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먼저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전문가 수준도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에 비하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걸 잘할 수 있는지, 어떤 게 부족한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해야지 논리적으로도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런 방향이 얼마를 투입하냐, 뭘 해야 되냐보다 현실을 먼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안으로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첫 번째는 결과적으로 전문 기업 육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연구 과제를 해서 그 산출물로 전문 기업이 나오는 건데 이제 일본에는 후지츠가 있고 그다음에 미국에는 크레이가 있듯이 그 슈퍼컴퓨터 전문 기업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슈퍼컴퓨터 전문 기업이 없기 때문에 이걸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또 제한된 국내에 이제 어떤 HPC 관련, 슈퍼컴퓨팅 관련 그 연구자들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의 거대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같이 슈퍼컴퓨팅 연구단을 만들어서 정말 주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결과물로 이제 전문 기업을 만들어낸다는 게 일단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도 기술을 따라서 엑사스케일로 갈 게 아니고 지금은 우리가 기술 추격 입장에서 기술을 추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10년 정도는 기술 추격으로 가서 열심히 따라가고 그 다음 10년은 이제 좀 선도적인 입지를 다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굉장히 선택과 집중을 잘해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라든지 혹은 잠재성이 굉장히 높은 분야를 선점을 해가지고 거기에 미국보다 더 많은 역량을 투입을 해보자라는 거죠. 미국이나 이제 선진국보다. 그래서 최고를 가보자. 이게 이제 지금 왼쪽에 있는 게 그 DOE에서 공개한 22대 과제거든요. 22대 과제고 여기는 사용되는 기반 알고리즘들이에요. 근데 22개 중에 21개가 사용하는 게 스파스 리니어 솔버라고 희소행렬 해법이라는 건데 제가 이거를 한 2년 동안 해봤는데 굉장히 이제 9줄밖에 안 되는 코드를 이제 알고리즘을 병렬화해가지고 어떻게든 성능을 끌어올릴까 이제 그런 연구를 하는 분야인데 오히려 이제 이런 거에 집중적으로 돈을 투자를 해서 아니 혹은 뭐 집중적으로 이런 인재들을 만들어내서 그런 이제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방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단은 우리의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계속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선진국이랑 직접적으로 비교해서 우리가 그쪽을 따라가야 된다. 이제 그런 논리는 이제 좀 지양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전문 기업 육성 그리고 이제 선택과 집중으로 한 분야를 이제 좀 잘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집중적인 투자를 하자라는 걸로 이제 결론을 맺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